안녕하십니까? 88세 현역 가정의학과 의사 손명주입니다. 혹시 매일 단 4곳만 제대로 씻고 관리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난 6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아주 작고 단순한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장면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 중 한 분은 7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항상 피곤하고 소화불량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생활 습관을 살펴보니 입안 관리와 사타구니 청결이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4가지 부위를 매일 5분씩 관리하신 뒤 몇 주 만에 피로감이 사라지고 소화도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제가 매일 실천하는 건강 비밀 부위 4곳과 여기에 더해 꼭 챙겨야 할 6가지 생활 관리법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시간은 단 5분, 그러나 그 효과는 5년을 젊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실천해 보시죠. 1. 혀 닦기 하루의 시작. 입안의 건강이 곧 전신 건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 중심에 바로 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치질은 잘 하시면서도 혀 관리는 간과하고 계세요. 하지만 혀 표면은 아주 미세한 돌기들로 덮여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 박테리아, 죽은 세포들이 쉽게 달라붙는 구조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에서 나는 구취의 대부분도 이 혀에 쌓인 노폐물 때문입니다. 혀를 닦지 않으면 세균이 계속 증식하며 충치나 잇몸 질환은 물론이고 전신 염증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구강 내 염증이 심장 질환, 당뇨, 심지어 치매와도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평소 치아 관리는 철저히 하셨지만 혀 닦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잦은 입 냄새와 목에 이물감, 심한 피로를 호소했는데 혀 상태를 보니 백태가 두껍게 끼어 있었습니다. 혀 클리너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 닦는 습관을 들이신 지 2주 만에 입냄새는 물론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혀를 닦을 때는 전용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칫솔로 닦는 분들도 많지만 오히려 구역질이 나거나 상처를 줄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무것도 먹기 전 혀를 5에서 10번 정도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주세요. 물로 헹군 후 가글까지 더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혀 관리의 효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나타납니다. 입 냄새가 줄어들고 음식 맛이 더 선명하게 느껴지며 소화도 잘 되죠. 무엇보다 구강 건강이 좋아지면 자존감도 올라갑니다. 저는 88세인 지금도 아침마다 혀를 닦는 걸 하루의 시작으로 삼습니다. 단 30초의 습관이 30년 건강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혀는 말 그대로 몸속 면역과 건강의 첫 관문입니다. 양치만큼이나 혀 닦기 오늘부터 꼭 시작해 보세요. 2. 귀 뒤 닦기 피부염 예방. 다들 샤워는 매일 하시죠? 그런데 혹시 귀 뒤쪽은 얼마나 신경 써서 닦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얼굴이나 몸통은 꼼꼼히 씻으시면서도 귀 뒤는 무심코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부위 하나가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귀 뒤는 피지선이 많고 땀이 쉽게 차는 부위입니다. 머리카락에 가려 통풍도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도 끈적한 피지와 각질, 땀으로 뒤엉킨 오염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를 방치하면 가려움증, 염증, 습진 같은 피부 질환으로 이어지기 쉽고 심한 경우 세균 감염이나 골문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상하게 목덜미가 가렵고 냄새가 난다고 호소하는 중년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실제로 귀 뒤를 살펴보면 붉게 헐어 있거나 껍질처럼 각질이 벗겨져 있는 경우가 많죠. 기억나는 4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귀 뒤에 진물이 생겨서 오셨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샤워할 때 귀 뒤를 닦지 않았던 겁니다. 그분께 물수건으로 귀 뒤를 매일 닦고
샴푸 거품이 닿도록 씻으라고 알려드렸더니 3일 만에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귀 뒤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샤워할 때 머리를 감으면서 샴푸 거품이 귀 뒤까지 잘 닿도록 손끝으로 살살 문질러 주세요. 혹은 따뜻한 물에 적신 부드러운 수건이나 물티슈로 하루 한 번 귀 뒤를 닦아주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운동 후 땀이 많을 때는 더 자주 관리해줘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귀 뒤가 냄새의 사각지대라는 겁니다.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귀 뒤에서 나는 땀 냄새나 꿉꿉한 냄새는 쉽게 가려지지 않죠. 타인에게는 은근히 불쾌하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도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위생 포인트입니다. 건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귀 뒤는 작지만 몸의 여러 면역 반응과도 연결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하루 한 번, 단 30초만 투자하면 피부염은 물론 불쾌한 냄새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88세인 저도 매일 아침 세수 후 귀 뒤를 손으로 문지르며 확인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지금의 건강을 지켜줬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몸이 먼저 변화를 느낄 겁니다. 3. 겨드랑이 청결 림프 순환과 채취 개선. 겨드랑이는 단순히 땀이 나는 부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넘기기 쉬운 이 작은 공간엔 면역력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겨드랑이 아래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 림프절은 우리 몸속 노폐물과 염증을 걸러내고 면역세포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위가 땀과 피지, 박테리아로 더럽혀져 있으면 림프 순환이 저하되고 전신 피로나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은 30대 여성 환자분이 자주 겨드랑이 통증과 피로감을 호소하며 내원하셨습니다.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분이었지만 생활 습관을 들어보니 운동 후 겨드랑이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자연 건조만 하신다고 하더군요. 땀샘이 막히고 림프절이 부어 있었죠. 그 뒤로 샤워 후 꼼꼼히 씻고 말리는 습관을 들이신 지 일주일 만에 통증과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겨드랑이 청결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샤워할 때 순한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입니다. 너무 강한 세정제나 떼수건으로 박박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땀샘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아침에 한 번, 운동 후 한 번, 하루 2번만 관리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물기를 반드시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축축한 상태로 옷을 입으면 곰팡이균과 세균이 번식하기 쉽고 불쾌한 냄새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파우더나 데오드란트를 사용해 땀과 냄새를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단, 데오드란트는 피부 자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고 바르기 전엔 반드시 깨끗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겨드랑이 냄새입니다. 본인은 못 느껴도 타인은 금방 알아챕니다. 특히 여름철, 지하철이나 회의실처럼 밀폐된 공간에서는 채취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채취의 90% 이상은 박테리아가 분해한 땀 성분에서 발생하는데 청결하게 씻기만 해도 냄새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저는 88세인 지금도 아침과 저녁에 겨드랑이를 반드시 씻고 통풍 잘 되는 면 옷을 입습니다. 땀이 많았던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습관이 저를 면역질환이나 감염으로부터 지켜줬다고 믿습니다. 겨드랑이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속 면역의 흐름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습관이자 사회적 매너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분 겨드랑이에도 따뜻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당신의 몸이 더 가벼워지고 삶이 더 산뜻해질 겁니다. 4. 사타구니 관리 무좀과 피부염 예방. 사타구니는 우리가 평소에 가장 소홀히 하면서도 가장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체온이 높고 통풍이 잘 안 되는 구조적 특성 때문에 땀과 피지가 많이 쌓이며 습한 환경이 유지되기 쉽습니다.
이런 환경은 곰팡이균, 세균, 피부염의 온상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사타구니의 불쾌한 냄새나 간지러움을 그냥 그런 것으로 여기고 방치하곤 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가려움, 붉은 반점, 피부 벗겨짐은 모두 질환의 시작입니다. 특히 완선이라고 불리는 사타구니 무좀은 치료가 오래 걸리고 재발도 잦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50대 남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여름마다 사타구니 주변에 붉은 자국과 가려움이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땀띠인 줄 알고 연고만 바르셨는데 알고 보니 곰팡이균에 의한 무좀이었습니다. 그분께는 샤워 후 물기를 완전히 말리는 것과 면 속옷 착용, 가끔은 항진균 파우더 사용까지 알려드렸습니다.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고 이후 여름마다 예방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사타구니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샤워할 때 중성 비누나 약산성 세정제로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너무 강한 비누는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샤워 후에는 꼭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고 필요하다면 드라이기로 약한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속옷도 중요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면 소재 속옷을 입고 땀이 많이 나는 날에는 하루 2번 갈아입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꽉 끼는 합성 섬유는 피부에 자극을 주고 세균 번식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철엔 특히 외출 후나 운동 후 반드시 샤워를 하고 가능하면 하체 쪽에 땀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자주 움직이고 자세를 바꿔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반드시 샤워하고 사타구니까지 꼼꼼히 씻은 뒤 완전히 말리는 것을 30년 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타구니는 남녀 모두에게 매우 민감한 부위입니다. 건강과 자존감, 위생 모두가 연결된 부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이 작은 습관을 통해 무좀 없는 시원한 일상 보내시길 바랍니다. 5. 손톱 및 청결 음식과 감염의 연결고리.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손을 씁니다. 밥을 먹을 때, 스마트폰을 만질 때, 문을 열 때, 심지어 얼굴을 무의식적으로 만질 때도 손이 먼저 가죠.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손톱 밑입니다. 손은 씻어도 손톱 밑은 남겨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틈새는 세균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손톱 밑에는 대장균, 황색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등 각종 유해균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세균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 어려워 방심하기 쉽지만 음식에 묻거나 입을 통해 들어오면 장염, 식중독, 피부염, 안질환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3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잦은 폭통과 설사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에서는 별 이상이 없었지만 생활 습관을 보니 집에서 자주 요리를 하면서 손톱은 길고 꾸미는 걸 좋아하셨죠. 손을 자주 씻긴 했지만 손톱 밑은 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손톱솔을 활용한 세정 습관만 바꾸고 나니 몇 주 만에 폭통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손을 씻을 때는 손톱솔을 이용해 손톱 밑을 살살 문질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요리 전, 화장실 사용 후, 외출 후에는 필수입니다. 손톱이 너무 길면 오염물질이 쉽게 끼기 때문에 손톱은 항상 짧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니큐어나 젤을 자주 바르는 분들도 정기적으로 손톱 위생을 점검하고 주 1회 정도는 손톱을 깎고 손끝을 닦아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또한 손톱 및 청결은 단순히 감염 예방을 넘어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합니다. 요리를 할 때, 아기나 노약자를 돌볼 때, 환자를 간호할 때 손톱 밑의 세균은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손명주도 88세인 지금까지 매일 손톱을 깎고 손을 씻을 때마다 손톱 밑을 비누 거품으로 닦는 습관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작은 관리가 제 건강의 기본 중 기본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손을 씻을 때 손톱 밑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건강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건강도 함께 지킬 수 있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6. 배꼽 관리 간과된 감염지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배꼽을 씻은 게 언제신가요? 배꼽은 작고 움푹 파여 있는 구조 탓에 쉽게 보이지도 않고 씻는 걸 종종 잊어버리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구멍 하나에 수많은 세균과 피지, 각질, 먼지가 쌓이기 쉬운 구조라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배꼽은 외부 노출은 적지만 피부 주름이 깊고 밀폐된 부위라 습기가 잘 차고 통풍도 거의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균 번식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죠. 실제로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배꼽 안에서 평균 60종 이상의 세균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이 중 일부는 면역력이 약할 경우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균도 있었어요. 제가 진료했던 20대 남성 환자 중 한 명은 배 주변이 자꾸 가렵고 냄새가 난다며 내원했습니다. 샤워는 매일 한다고 하셨지만 배꼽은 한 번도 닦은 기억이 없다고 하셨어요. 진찰해보니 배꼽 안쪽에 피지 찌꺼기와 각질이 뭉쳐 염증이 생겨 있었죠. 면봉과 물, 항균 세정으로 며칠간 관리했더니 금세 좋아졌고 이후에는 스스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배꼽 관리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샤워 후 깨끗한 면봉에 미온수를 살짝 묻혀 배꼽 안쪽을 부드럽게 닦아주면 됩니다. 때가 많이 낀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저나 소독용 알코올을 살짝 묻혀 닦은 뒤 마른 면봉으로 물기를 제거하세요. 단 너무 자주 문지르거나 깊게 찌르면 피부를 자극할 수 있으니 주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배꼽에 귀지처럼 딱딱한 덩어리가 생긴 경우 억지로 뜯어내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떼어내면 상처가 나고 세균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따뜻한 수건으로 불린 후 부드럽게 닦거나 피부과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꼽은 작지만 내장기관과 가까운 부위이기도 해서 염증이 심하면 드물게 복막염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청결해도 이곳만큼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입니다. 저 손명주는 88세인 지금도 주 1회는 꼭 배꼽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 습관이 피부 건강은 물론 몸 전체의 청결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샤워하실 때 배꼽도 잠시 들여다보시고 손길을 주세요. 몸이 바로 그 관심을 느끼고 반응할 것입니다. 7. 발가락 사이 무좀의 출발점. 발은 씻는데 왜 계속 간지럽고 벗겨질까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발을 매일 씻는 분들조차 발가락 사이는 제대로 닦지 않거나 더 중요한 건 말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는 피부가 맞닿아 있고 통풍이 거의 되지 않아 땀이 고이기 쉽습니다. 특히 하루 종일 신발을 신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축축한 상태가 반복되며 곰팡이균, 즉 무좀균이 쉽게 자랍니다. 무좀의 90% 이상은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된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한 번은 60대 남성 환자분이 발냄새와 발가락 피부 벗겨짐으로 내원하셨는데 매일 샤워도 하고 양말도 갈아 신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찰해보니 샤워 후 발가락 사이 물기를 제대로 말리지 않으셨던 거죠. 항진균제 치료와 함께 샤워 후 드라이기, 약풍으로 말리기 습관을 들인 지 2주 만에 증상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샤워할 때 발가락 사이까지 손가락이나 부드러운 수세미로 꼼꼼히 씻어야 합니다. 발바닥만 문지르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둘째, 씻은 뒤가 더 중요합니다. 마른 수건으로 발가락 사이 하나하나 눌러 닦아야 하며 여름이나 땀이 많은 분은 드라이기를 찬바람으로 살짝 쐬어주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셋째, 양말과 신발 위생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땀이 많은 분은 면 양말을 착용하고 하루 한 번 이상 갈아 신는 것, 또 하루에 한 번은 신발을 벗어 바람을 쐬어주는 습관도 무좀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공용 슬리퍼입니다.
찜질방, 수영장, 헬스장 등에서 슬리퍼를 맨발로 신으면 무좀균에 바로 노출됩니다. 저는 항상 개인 슬리퍼를 따로 챙기고 사용 후엔 깨끗이 닦아 말리는 습관을 실천합니다. 무좀은 초기에 잡지 않으면 만성화되기 쉽고 발톱 무좀으로 번지면 치료가 몇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88세인 저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발을 씻고 발가락 사이를 손수건으로 톡톡 눌러 말립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수십 년 동안 저를 무좀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줬습니다. 오늘부터 발가락 사이 꼭 챙겨주세요. 당신의 발이 더 가볍고 삶이 더 건강해질 겁니다. 8. 입술 건강 상태의 바로미터. 입술은 단순히 미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실 입술은 우리 몸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피곤할 때, 탈수 상태일 때, 혹은 비타민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변화가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 입술입니다. 입술이 자주 트거나 갈라지고 입 주변이 하얗게 일어나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은 겨울이니까. 원래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이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비타민 B군, 철분, 수분 부족이 있을 때 입술에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40대 여성분도 매번 입술이 갈라져서 립밤만 계속 바르셨는데 정작 원인은 만성적인 철분 부족과 수분 섭취 부족이었어요. 식습관과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신 뒤로는 립밤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입술 관리를 잘하기 위해선 첫째, 물 섭취가 기본입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커피나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분은 그만큼 더 수분이 손실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둘째, 입술 각질 제거는 부드럽게, 과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입술이 일어났다고 손으로 뜯어내면 염증이 생기고 심하면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수건으로 입술을 덮은 뒤 살살 눌러 각질을 불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내면 충분합니다. 셋째, 보습은 꾸준하게 립밤이나 바세린을 하루 2번, 3번 발라주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단, 향이 강하거나 자극적인 제품은 오히려 입술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성분이 단순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술 양끝이 갈라지고 피가 날 정도로 심하다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비타민 B 결핍이나 구순염일 수 있으므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입술은 얇고 예민한 피부로 구성되어 있어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관리해줘야 합니다. 저도 아침에 세수한 뒤 밤에 잠자기 전엔 반드시 입술에 보습제를 바릅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이 입술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입술은 오늘 어떤 색인가요? 건조하고 창백하다면 지금 몸이 조용히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입술을 통해 나의 건강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작은 보습 하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9. 눈꺼풀 피로와 염증 관리.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눈꺼풀이 무겁고 간지러우신가요? 이런 증상을 단순한 피로나 나이 탓으로 넘기기 쉽지만 사실 눈꺼풀 관리 부족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꺼풀은 우리 눈을 보호하는 얇은 피부이자 하루 종일 깜빡이며 먼지와 자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피지선과 마이봄샘 기름샘이 있는 곳이라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쉽게 염증이 생기고 피로가 누적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50대 직장인 환자분은 눈이 맨날 뻑뻑하고 침침하다며 안과 약만 계속 쓰고 계셨습니다. 진료 중 눈꺼풀 상태를 살펴보니 기름샘이 막혀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분께 하루 5분 따뜻한 찜질과 눈꺼풀 세정을 권했고 2주 뒤에는 눈이 훨씬 개운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눈꺼풀 관리는 간단하지만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첫째, 온찜질입니다. 깨끗한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 눈 위에 5분 정도 올려두면 눈꺼풀 안쪽 기름샘이 열리며 눈물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특히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자주 쓰는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둘째, 눈꺼풀 세정입니다. 눈화장을 하시는 분뿐 아니라 남성분들도 하루에 한 번은 눈꺼풀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전용 아이 클렌저나 희석한 베이비 샴푸를 면봉에 묻혀 눈꺼풀 경계선을 따라 닦으면 피지와 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손으로 눈 비비지 않기입니다. 손에 있는 세균이 눈꺼풀 안쪽으로 들어가 결막염이나 다래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렵더라도 세척이나 찜질로 해결해 주세요. 88세인 저도 아침엔 따뜻한 수건으로 눈을 덮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깐의 찜질만으로도 눈의 피로가 확연히 줄고 시야가 맑아지는 것을 매일 느낍니다. 눈꺼풀 관리는 시력 보호는 물론 눈 건강 전반을 지키는 기본입니다. 당신의 눈이 자꾸 침침하거나 무겁게 느껴진다면 눈안이 아니라 눈꺼풀부터 돌아보는 것 오늘 당장 시작해 보세요. 10. 목 뒷덜미 혈액순환의 핵심 지점.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목 뒤를 신경 써 보시나요? 우리는 목덜미가 아플 때나 뻐근할 때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 목 뒷덜미는 전신 혈액순환과 신경의 중심부입니다. 이곳은 뇌로 가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자칫 긴장되거나 굳어 있으면 피로, 두통, 어지러움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현대인들은 거북목이나 승모근 뭉침이 흔하죠. 이로 인해 목덜미의 혈류가 막히고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집중력 저하나 만성 피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 한 분은 매일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서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검사상 특별한 문제는 없었지만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는 자세, 목 뒤 근육 뭉침이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5분 따뜻한 찜질과 간단한 스트레칭을 권유했고 몇 주 뒤 이젠 오후에도 눈이 또렷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렇다면 목 뒷덜미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째, 따뜻한 찜질입니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목 뒤에 5분 정도 올려두면 긴장된 근육이 이완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자기 전 이 습관을 들이면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거나 양손으로 목 뒤를 감싸 부드럽게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긴장을 풀 수 있습니다. 하루 23회만 해도 두통이나 어깨 통증이 훨씬 줄어듭니다. 셋째, 자세 교정도 중요합니다. 책상 앞에 앉을 때는 등을 펴고 고개를 들며 스마트폰을 볼 땐 눈높이에 맞춰 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쁜 자세는 목과 어깨의 부담을 극대화시키죠. 저는 88세인 지금도 하루 시작 전 거울 앞에서 목을 가볍게 돌리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뒷덜미를 감싸며 오늘 하루도 잘 순환되기를 바라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짧은 루틴 하나가 저의 집중력과 체력 유지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 뒷덜미는 단순히 근육이 아니라 뇌와 몸을 잇는 연결 지점입니다. 오늘부터 단 5분 이 부위를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달라지고 삶의 에너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실천하는 노후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